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3월달 소식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3월달에 있었던 제일 큰 행사라면 역시나 엔비디아사의 GTC 2025인데 여기서 젠슨항 CEO가 미래 산업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좀 초점을 둬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는 게임 얘기 아예 안 하고요. AI, 로봇 이야기만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더 이상 파일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토큰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를 저는 AI 공장, AI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자, 과거에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한 뒤에 나중에 그 데이터를 꺼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 토큰, 지식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미래에는 모든 기업이 두 개의 공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다른 하나는 AI를 활용해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자,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자면은 옛날처럼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을 것이고 AI 자동차 공장은 자율주행 데이터라든지 안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이 또 따로 필요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이 두 개의 공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AI 에이전트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인력의 일부로 AI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는 10억 명의 지식 근로자가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와 나란히 일하는 디지털 근로자의 수가 아마도 100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자, 에이전트형 AI, 즉 추론 기능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는 작년 이맘때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많아졌습니다. 토큰 수가 10배 늘어나고 처리 속도도 10배 빨라져야 하므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연산량은 쉽게 말해 100배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 추론 기능이 에이전트형 AI는 필수이다 보니까 계산할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장표를 보여줍니다. 자,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곧 데이터 센터 구축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자, 그와 함께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범용 컴퓨팅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새로운 컴퓨팅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딥시크 쇼크로 이제 고가의 GPU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들이 AI 구축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그럴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방법론이 나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성능의 더 효율적인 베라 루빈 칩에 대한 발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루빈 같은 경우에는 호퍼 대비해서 900배의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연산 비용은 33배 낮아질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기네 하드웨어를 사야 한다. 이게 최고다라는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을 위한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라는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약 400만 원 정도가 넘는데 이거를 개발자들이 사게 되면은 최대 2,0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집에서 직접 돌려보고 추가 학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에게는 유용한 컴퓨터가 되겠죠. 자, 다음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내에 전 세계에 로봇이 5천만 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는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근로자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로봇이 이를 대신해 주는데 연간 5만 달러를 기꺼이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왜 5천만 명이 부족한지는 근거가 제시가 되진 않았어요. 그 부족한 분량을 로봇에게 이제 월급을 주면서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 자, 그래서 로봇은 앞으로 수조 달러의 산업이 될 것이다. 수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공개했어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오픈 모델 아이작 그루트 N1 산업용 도구를 집어서 노란 박스 안에 넣어라 라고 하면은 AI 모델이 인식하고 계획을 세운 뒤에 빠르게 로봇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터넷 규모의 데이터를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했고요. 나중에 목적에 맞게 추가 훈련도 시킬 수 있는데 이건 하루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옴니버스의 물리적 법칙을 구현한 모델인
코스모스를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로봇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데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많은 상황을 만들어서 강화 학습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또 로봇마다 각각 다른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아이자크 루트만 있으면 다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픈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엔비디아사는 AI 발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식하는 AI에서 생성형 AI, 앞으로는 에이전트 AI, 다음은 피지컬 AI. 자, 피지컬 AI라는 것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범용 로봇 이런 시장으로 발전을 해 갈 것이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 행사를 통해서 이 과정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기회가 있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한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미래 예측은 과연 현실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가 나오거나 새로운 방법이 나와가지고 엔비디아의 파워가 예전 같지 않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달 로봇 소식을 전달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단위로 미친 듯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 로봇, 중국 로봇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까요? 자, 먼저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유니트리 G1. 움직임이 너무 굉장합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쿵푸 동작을 하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 같죠? 심지어 공중 옆돌기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저 정도면 사람보다도 운동 능력이 좋아진 것인데, 자, 질 수 없죠? 원조 로봇 움직임 맛집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자, 이 회사 역시도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뛰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뛰고 기는 로봇을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 로봇에 비해서 움직임은 더욱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동작들을 공개했는데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굴르는 모습.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해지고 있다. 심지어 댄스 동작 같은 것도 이렇게 해내고 있고 옆돌기도 해내고 있는 모습까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자, 과연 중국과 미국 중에 더욱 훌륭한 움직임을 보일 로봇은 어느 나라에서 탄생할 것인가? 자, 그리고 이게 그냥 쇼잉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공장에 투입이 되고 있죠. 자, 중국의 유비테크 워커 S1이 전기차 공장인 지커 브랜드의 공장에 여러 대가 저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손 모양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 집어들 때는 5개의 손가락보다는 저런 모양이 더 나을 수가 있겠죠. 박스를 저렇게 협업해서 옮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러 대가 지금 배치가 돼가지고 사람처럼 부품을 분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이때는 사람 손 모양이 좀 더 유용하겠죠. 그리고 뭔가를 붙인다든지 하는 것들을 여러 대가 동시에 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사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자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한 번에 20여 대 이상의 워커 S1을 공장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테슬라처럼 뭐 옵티머스 몇 대 두고 그런 게 아니라 20여 대 이상을 배치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AI, 로보틱스 기반 제조업 혁신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나 좀 신선했어요. 중국이 기존 저비용 인력 중심 모델에서 고급 AI, 로봇 자동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서 뭔가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노동력으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미국 질 수 없죠. 피규어사가 BMW 공장에 저 로봇을 배치한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물류 업무를 하는 걸 보여줬어요. 자, 로봇이 여러 대 저렇게 배치가 되어가지고 물류를 분류하고 있는데 온보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봉지 뒤집어가지고 바코드가 보이게끔 저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 짚더라도 다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서 뒤집어내고 있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택배 회사에서도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공개된 것은 이 힐릭스 모델 중에서도 로우 레벨 시각 운동 제어 시스템 S1이라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하나의 카메라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스테레오 입체 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물품 크기에 대한 적응력이 기존보다 60%가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미세한 디테일을 인식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장면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동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봇마다 개별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로봇마다 하나하나 다시 인식 센서 움직임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스포츠 모드라는 걸 적용을 해봤는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50% 속도를 높이더라도 성능 저하 없이 빠른 작업이 가능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걷는 모습에서도 향상이 있었다. 기존 모델에 비해서 이렇게 더 사람처럼 빠르게 걷는 모습 역시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수년간의 데이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렇게 강화 학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미국과 중국 중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또 치고 나갈 기업은 어디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오픈 AI사에서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을 공개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달리라는 모델을 이용했었는데 경쟁사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달리를 많이 안 썼거든요. 이번에는 GPT-4o 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5가 뭘 의미하냐면 옴니,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모델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걸 활용하니까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를 했는데 저렇게 방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셀카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린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AI가 파악해서 저렇게 바꿔주더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유머를 섞어서 만화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해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언어 오류가 일어나긴 했죠. 다양한 언어가 동시에 기입이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달라진 점들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제 이미지의 텍스트 구현이 진짜 잘 돼요. 특히나 영어는. 자, 칠판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까지 구현을 잘해줄 일이냐고요. 심지어 흰 화이트보드에 다리가 비치고 사진 찍는 사람이 비치는 모습까지도 표현해달라고 하니까 해줬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실제 사람처럼 이제 구현이 잘 돼요. 이전 버전에서는 제대로 안 됐었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 돌아서서 셀카를 찍는 사진작가의 모습이라고 했더니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는 AI가 이미지를 알아보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됐다는 건데 그게 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일관성 유지가 꽤 잘 된다. 자, 이렇게 펭귄을 그린 다음에 다른 재질로 다른 표현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바꿔주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이미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내가 대충 스토리보드로 이렇게 웹툰을 그린 다음에 실제로 채색해서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그려준다라는 거. 여기 주인공을 크리스탈 펭귄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녹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나 웹툰이나 이모티콘을 진짜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게 너무나 유용하게 쓰일 곳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라든지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일 인기 있는 칵테일들 사실적인 이미지에 레시피 적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이걸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수업이라든지 회사 자료를 만들 때도 너무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GPT-4o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섞어서 이미지까지 섞어가지고 아예 장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뉴턴의 프리즘 실험을 넓은 비율 어두운 파란색 바탕에 그려달라.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포스터 만들 때도 텍스트가 너무나 잘 구현이 되니까 여기저기 잘 쓸 건데 영어에서 특히 잘 됩니다. 그리고 참고할 이미지들을 올린 다음 삼각형 바퀴 자전거 그려달라고 하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삼각형 자전거를 그려줬고 실사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언어는 굉장히 다양해져서 한글도 구현이 되고 일본어도 구현이 돼요. 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 이제는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이거 만들어서 이제 스티커 제작하거나 여기저기에 붙이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걸 어떤 스타일로 채색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요. 과거 무슨 포스터처럼 그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건축물 디자인했을 때 그거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채색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러면은 다른 AI 채색 도구들 역시도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죠?
어도비 포토샵이 앞으로 많이 쓰일까요? 저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점점 덜 쓸 것 같고, 이 오픈 AI사는 자사의 모델을 이용해서 수많은 AI 스타트업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 자기네 모델이 이렇게 다 해버리는데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더 생긴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안 됐던 게 되는 게 있어요. 딥페이크 만들기. 그런데 뭔가 조금 악용될 것 같다 싶으면은 얘가 안 해주고요. 대신에 풍자라든지 예술적인 방향으로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딥페이크도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사의 블로그에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알파벳 적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해줬죠. 영어 외의 언어를 렌더링 할 때는 오류가 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미지가 잘린다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 텍스트가 이미지에 더해진다거나 편집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하는 오류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누가 쓸 수 있냐? 다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 프로, 팀, 무료 사용자들에게 다 공개할 것이다. 근데 아무래도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한계를 둘 건데 그게 몇 장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미래를 직접 만드세요라는 타이틀의 책을 들고 있는 30대 한국인 남성 그려달랬더니 이렇게 해줬고, 사진 스타일로 바꿔줘라, 펑크 머리로 바꿔줘라 라고 했더니 펑크는 해줬는데 이 글자가 벌써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거.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프로필 사진을 올린 다음에 머리를 삭발해달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잘해준 것 같은데 이게 미묘하게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부분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AI가 따라서 다시 그리다 보니까 완벽하게 똑같이는 안 되더라. 근데 이것도 나중엔 점점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네컷 만화 만들기 이런 거 재밌어요.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기술의 특징을 일론 머스크가 쉽게 정리하는 이 네컷 만화 그려달랬더니 해줬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컷에는 오류가 나왔고, 제일 놀란 건 이거예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광고 콘티를 제가 가져와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사진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자, 비교해 보시죠. 야, 이거는 너무너무 유용할 것 같다. 음식이 물론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유용하다. 자,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스케치 올린 다음에 유화 스타일로 색칠해달라고 했더니 이거 너무 잘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재미난 테스트. 이거는 내 프로필 사진이야. 너가 알고 있는 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일상을 4컷 만화로 표현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4컷을 적어주고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려줬습니다. 미래를 읽는 남자 황준원. 제가 강의하는 모습, 유튜브 찍는 모습, 미래 채널 마이애프도 적혀 있고, 제가 취미생활로 스케이트보드 연습하는데 주행할리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거, 와인 좋아하고 강아지 좋아하는 것까지 다 표현이 됐습니다만 한국어가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하는 점은 좀 아쉽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 기능은 참고로 소라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투명으로 포메라니안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다라고 했더니 만들어줬어요. 이걸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공원에서 이제 포메라니안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는 영상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럼 이거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지가 갑자기 실사 모습으로 바뀌는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생성까지는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지만 그게 소라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궁금한 점. 이렇게 만든 거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더 버지사와 오픈 AI사의 담당 직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챗GPT에서 생성된 모든 이미지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용자가 이미지를 소유하고 사용 정책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델이 이 오픈 AI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구글에서도 또 공개가 되어 있어요. 제미나이 2.0 플래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원래 이미지를 더 그대로 잘 살려서 바꿔줍니다. 자, 미니 쿠퍼 사진 올린 다음에 차량의 색을 노란색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정말로 색깔만 바꿔줘요. 자, 그리고 주변을 서울 도심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진짜 주변만 바꿔줍니다. 자, 한국어 표현은 더 안 되는 느낌이고요. 제 프로필 사진 올린 다음에 바꿔달라고 하면 얼굴이 바뀌었었잖아요. 구글은 안 그래요. 가죽 자켓으로 바꿔달라니까 얼굴 그대로 있죠. 펑크로 바꿔달라니까 얼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오토바이 타는 모습. 이때는 살짝 얼굴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원래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 변경하는 것은 구글의 성능이 좀 더 낫더라.
자, 이거 공짜거든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구글 AI 스튜디오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 모델 선택하시면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기능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난 이미지 생성 기능, 이게 또 어떻게 활용될지 너무 기대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놀게 될 텐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자, 그리고 뭐가 이제 뭐 오픈 AI사를 넘었다 기사는 많이 나는데 결국에는 새 판을 깔고 앞서가는 거는 오픈 AI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3월 달에는 우주 산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좀 묶어봤습니다. 자, 스피어 X라는 망원경이 빅뱅 초기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 발사가 됐어요. 자, 이 로켓이 이제 미국에서 스페이스 X의 펠컨 9 로켓으로 발사가 됐고 궤도 진입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자, 우주 전체를 적외선으로 촬영해서 세계 최초의 102색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합니다. 전에는 3가지 색이었으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체 우주 영역을 2년 6개월 동안 총 4번 반복 촬영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고요. 자,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우주 먼지 구름 속에서 얼음 상태의 물을 발견하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같은 물질을 탐색합니다. 이걸 왜 하는 거냐면요. 아직까지도 인류는 지구에 물이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류가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고요. 또 빅뱅 직후의 우주, 즉 130억 년 전의 모습을 관찰해서 우주의 탄생과 진화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고 적외선 촬영을 저렇게 쫙 해서 정말로 생생한 102색의 지도를 그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지도를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되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유일한 해외 기관으로서 핵심 기술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102색으로 촬영할 수 있는 선형 분광 필터,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제공했고요. 또 영하 220도 초전 진공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챔버를 제공했어요. 덕분에 이제 테스트를 빠르게 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그럼 얻는 게 뭐냐? 이제 이 스피어 X로 찍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나사와 동일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자,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민간 기업 2번째 달 착륙에 성공한 소식도 보여드릴게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사의 블루 고스트라는 우주선인데 이게 SF 영화나 컨셉,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로 달 착륙하는 영상이에요. 자, 태양에 비친 우주선의 모습이 저렇게 촬영이 잘 되었죠.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처음은 아니고 2024년 오디세우스 이후로 2번째 민간 기업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제는 달 탐사선도 정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만든다. 자, 1월 15일에 발사해서 45일 동안 우주를 날아간 다음에 3월 2일에 착륙이 된 거고요. 나사가 개발한 10개의 과학 장비를 탑재했고 이걸 달 표면에서 14일 동안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흙도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달 표면에 드릴을 뚫어가지고 3m 아래도 조사한다고 해요. 또 흥미로운 점은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시조 8편도 함께 실려가지고 달에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블루고스트가 지구와 태양이 이렇게 겹쳐진 일식 사진을 보내왔는데 굉장히 멋지죠. 또 이 블루고스트의 성과가 있었어요. GPS 신호를 잡았다는 겁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이 달에서 작동을 하더라. 달 표면에서 지구 기반의 위성 항법 시스템 신호를 수신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시 지구와 달의 거리가 36만 2,000km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주 비행사나 로봇 탐사차가 달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지구 관제탑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위성 항법 시스템이 파악한 위치와 속도, 시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이동 경로를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X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스타쉽은 내년 말 옵티머스 로봇을 싣고 화성을 향해 출발합니다. 착륙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2029년부터 인간 착륙이 시작될 수 있지만
2031년이 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먼저 로봇을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것이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여러 도전을 하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쓸모 있는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죠.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서비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되다가 드디어 2분기에 서비스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인터넷 이렇게 촘촘하고 빠른데 뭐하러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육지보다 해상 선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젊은 선원 이탈 막아라. 스타링크 가입 서두르는 선사들. 자,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은 스타링크의 국내 유통사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원형어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동안 선원들이 인터넷을 못 이용했어가지고 고립감이 심했었는데 스타링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그 먼 바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월 달에 있었던 우주 산업 소식들 소개해드렸는데 조금씩 뭔가가 생겨나고 있죠.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를 열어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2024 세계 기후 보고서를 내놨는데 결국 우리의 목표였던 1.5도 넘기지 말자. 넘겼다고 합니다. 자, 주요 내용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2023년에 농도가 420 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100년 동안 누적이 되어 있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뱉어내는 것이 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 제가 흥미롭게 본 장표는 이 장표들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어떤 영향이 있는데 아래쪽에 아이콘들을 보시면은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목표거든요. 그런 것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한국어로 다 번역한 거예요.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 해양 산성화가 되고 작물 생산성 변화, 영양소 변화가 되면 식량 불안정이 일어나고 대기 오염이 일어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자, 이 장표들 계속 나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게 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계속해서 높아졌는데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1850년에서 1900년 평균 대비 1.55도 상승해서 관측사상 가장 높은 연평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건데 작년에 깨졌다는 것이고 이거는 온실가스의 증가와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강한 엘니뇨 현상이 합쳐진 결과로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가뭄이라든지 홍수, 산불, 폭염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목표들을 이렇게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 변화 및 손실이 일어나면 종멸종이 일어나고 농업업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세계적인 건강 문제, 식량 불안정 그러면 나라들끼리 싸우게 되고요. 물도 부족해지고 그럼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하다 보면은 생계가 불안해지고 기반시설이 악화되고 자, 깡깡 얼어있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게 되면서 메탄이 방출이 되니까 온실가스 방출이 늘어나고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목표를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장표는 뭐냐면은 바닷속에 있는 열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2024년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단위는 제타줄이라고 하는 것인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6제타줄이 증가했다고 해요. 자, 이게 어떤 수치냐? 2023년에 전 세계 총 전력 생산량의 약 140배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바닷속에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의 열을 그 넓은 바다가 흡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온도가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지구의 온난화가 심각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와 관련해서 또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해양 층화가 증가된다. 해양의 밀도 차이가 커져서 물의 혼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소를 잘 흡수 못하고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변화 및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극, 남극의 해빙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도 장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어려운 건
표면 알베도 변화. 자, 이게 뭐냐면요. 지표면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해빙이 있으면은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태양열을 이렇게 반사시키잖아요. 그게 없어지다 보면은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물 속에 또 열이 녹아들겠죠. 그걸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냐면은 복사 강제력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사를 못하니까 다 또 흡수가 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자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평균 해수면 높이는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 이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양의 산성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pH 레벨이 떨어질수록 산성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양 껍데기 및 뼈대가 약화된다. 산성화가 일어나다 보면은 조개 껍데기라든지 뭐 생물의 뼈대 같은 것들이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고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5도 제한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에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024년 중반 이후로 엘니뇨가 약화됐고 연말에는 중립 상태가 됐기 때문에 2025년에는 또 1.5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표는 안 좋죠.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별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훨씬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가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어떠한 악영향을 주는지도 잘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자료들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3월에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또 4월 뉴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